아까 잠깐 그 정부의 규제 완화 네.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어디까지 더 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외곽부터 푸는 거죠. 뭐 지방이나 이런 네, 데부터. 네, 네. 그리고 LTV도 현재 지금 50%까지인가요? 네. 예, 완화가 된 게? 네, 네. 요 정도면 네. 어느 정도일까? 약간 시장에 온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뭔가 거래가 좀 활성화는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센 게 나와야 되나요? 더 센 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가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하락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정도의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요. 센 거는 아직 안 나왔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예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는 지금 이번 규제에서 안 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예.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일종의 약간의 조삼모사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3개를 먹고 저녁에 4개를 먹는다. 네. 근데 조삼모사는 이제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했더니 좋아하더라. 네, 이거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똑같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뭐냐면 살 때 나가는 돈이거든요. 살 때 나가는 돈이 지금 취득세 중과잖아요. 네. 많이 나간단 말이죠. 네. 손해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좀 문턱 높은 데를 지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양도세 중과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취득세 중과가 먼저 딱 문턱을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주면 이제 거래가 일단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좋아져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도 아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약간 중요한 문턱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LTV 대출을 풀어줄 때 LTV를 풀어주거든요. 네. 근데 DSR은 안 건들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둘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잡고 있으면 하나는 해소가 되지만 나중에 하나가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DSR에서 많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를 생색을 내는 것처럼 풀어주긴 하는데 실제로는 뭔가 시장에 막 적극적인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지금 행동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약간 냉탕에 뜨거운 물을 확 넣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을 조금씩 그런 느낌이죠. 얼지만 네네. 않게끔 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경착륙으로 가는 것만 막으려고 노력하지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하락장이 네. 언제까지 갈 거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굉장히 길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 책에서 썼던 대대로 기간으로 보면 하락장은 한 5년 정도. 5년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년이면은 거의 2030년대 다 돼가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2028년 정도가 우와. 이제 바닥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안정기라고 해서 2028년이면 그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실만 한데요. 그렇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집을 사서 매수해서 실거주 하고 싶은데 뭐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저한테 아니 그러면 네. 한 5년까지도 하락장에 갈 거라는 근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주식 시장하고 네. 부동산의 가장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네.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개미의 특성을 제가 연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개미는 시장을 돌릴 수 없어요. 그렇죠. 시장을 바꿀 수 없거든요. 부동산은 개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세력이 없습니다. 주식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세력이 어느 정도 시장의 자기의 종목의 방향을 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부동산은 개미가 막 사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또 부동산 화랑장 보면은
무슨 TV 뭐 이렇게 막 부동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네네. 진짜 세력을 몰고 다니는 분들 같고 막 그거는 임장 다니면서 네네, 막 맞아요. 그쪽에 네, 한번 10채, 20채씩 막 거래시킨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네네. 그게 세력 그거는 같은데.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방향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미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일종의 투기 세력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더 많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락하는 시장을 가가지고 네. 대거 샀다. 네. 절대 못 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서울 수도권에 네. 2012년 13년도에 대구 부산에서 관광차를 타고 막 매수자들이 와서 진짜 쓸어갔어요. 시장 안 좋던 시절에. 네네. 근데 절대 안 올랐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나중에 올랐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력 역할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사는 행위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서히 2014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대구 같은 경우 가가지고 막 사면 올라갈까?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미분양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미분양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 한 7천, 8천 건 되잖아요. 또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해소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동시에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개미가 10,000명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뭐 주식도 아니고 아파트를.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그 세력들 뭐 그 클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많아야 수백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어느 한 지역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시장이 부동산 시장은 지역이 넓게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인천까지 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백 명이 가서 어느 한 지역 뭐 예를 들면 일산에 가서 막 싹쓸이를 했어요. 일산이 잠깐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지역이 같이 올라야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는데 주변 지역이 안 올라요. 그러면 뒤따라 매수하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잠깐 상승했다가 멈추게 되죠. 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이 넓기 때문에 세력이 엄청 커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의 힘으로는 절대 시장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먼저 자동적으로 선회를 해야만 이 나중에 매수자들이 달라붙어서 상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닥장에서 그 부분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왜 분명히 저도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사야 시장이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론 가설을 세워놓고 네. 시장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매수자들이 많이 사지도 않고 사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올라갈 때 봐도 매수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물이 뭐 예를 들어서 2억에 네. 그 어떤 아파트에 2억 이게 시세라고 한다면 2억대의 매물들이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래는 한두 개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2억대의 매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다 소화돼야죠. 예. 근데 나중에 이런 매물이 소화되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요? 그게 저도 그게 연구 과제였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나중에 밝혀낸 게 뭐냐면 전세가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도 옛날 가설을 세우고 했지만 이제 개미들이 이 뭔가 매수 행위를 통해서 이 상승으로 전환될까 이런 의문을 이제 나중에 갖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상승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지 못했고 네. 결국에는 그냥 먼저 시장이 자동적으로 선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폭등장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 22년까지 거의 9년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잖아요. 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가 좀 주식보다 훨씬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방향을 한번 정하면 그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강하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뭐 세력일 수도 있고 뭐 전세 가격일 수도 있고 네. 또 미분양일 수도 있고 정부의 규제 네. 또 금리 상황 네. 이 종합적인 것들 네. 그게 하나하나 돌아서 시장 스스로 어떤 좀 턴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거기다 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얹어지면은 네. 그 또 턴이 또 확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은 당분간은 안 보인다. 그래서 그게 전세에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갖춰져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하락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락을 하면서 저절로 이 전세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매수자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럼 전세 공급이 늘어나질 않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기존의 투자자들,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월세 전환을 시도해요. 아. 예, 월세. 왜냐하면 계속 손해만 보니까 그렇죠. 손해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을 해서 월세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이자보다는 이제 지금은 뭐 금리 인상이 워낙 가파르니까 월세가 이제 오히려 이자보다 싼 상황도 벌어지는데 네. 좀 지나면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추면 다시 월세가 이자보다는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월세 전환을 해서 월세를 받으면 좀 손실이 만회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수자들, 그 기존의 그 실거주자들이 집을 팔고 네. 임차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임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네. 나중에 전세난이 생길 수 있는 임차 시장에서 에너지가 쌓이게 돼요. 그럼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때 되면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낮은 상황이 돼요. 그럼 붙어버리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죠. 그럴 바에는 그럼 집을 사자. 예. 또 이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때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돼요. 그 시점도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에너지가 쌓이려면 최소한 5년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전세난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책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목차에 보면은 네. 다가오는 사이클에서 기회 잡는 뭐 요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뭐 기다리면 되고 네. 내년에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년에 진짜 이거 대출 제대로 못 갚아서 경매 물건 나오는 거 네. 줍줍하는 사람들 많아질 거라고. 네. 물론 이제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좀 기다릴 수는 있을 텐데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회를 잡으려면 어쨌든 제가 사이클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클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인지하고 기다렸다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부분이 예. 이게 그 옛날에 주식 책에 네. 사이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 책에 보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바닥에서 턴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닥을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 기존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던 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대부분 한 8, 90%는 스스로 매수 행위를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사려고 왔어요. 분명히 사려고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최근에요? 아니요. 아니면은? 2000 바닥권에서 2012년, 13년, 14년, 네네네네. 15년 네. 그럼 이때 샀으면 네. 대박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이분들이 다 그 매수 행위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다 두렵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지금 주식 용어에 보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네.
공포에 과연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워요. 예. 그게 왜 그럼 어렵냐?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중심리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포가 오면은 다 더 하락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감하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중 무리의 행동하는 그거를 과감하게 이기고 내가 거스르는 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닥이다. 일단은 그 맞든 틀리든 자기만의. 그렇죠. 예. 자기 기준이 있어야 네. 남들이 이게 안 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특히 뭐냐면 주변에서 다 간섭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겪어보면 사러 와요. 네. 사러 왔다가 상담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갑니다. 네. 가서 다음에 오면 다 꺾여 있어요. 가족들하고 또 회의하고 그렇죠. 오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가서 내가 분위기 좋은데 지금 사면 싸서 딱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를 하냐? 주변한테 조언을 구하죠. 그렇죠. 예.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이 사면 안 된다라고 말려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말리고 그다음에 친척들이 너 미쳤냐 이렇게 말리고 말 그대로 이제 군중 심리니까 다. 예. 그렇게 말리면 이거를 이겨낼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주식은 뭐 그냥 몇 천만 원 혼자 이렇게 아내 몰래도 하고 남편 몰래도 할 그렇죠. 수는 있지만 예. 부동산 같은 거 원체 이제 규모가 크니까 혼자 그게 안 결정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주변들이 말리는 거를 뿌리치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확신이 있어야 주변이 말릴 때 그걸 뿌리치고 내가 매수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시장 분위기에 역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더욱 어려운 게 부동산. 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사이클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네. 가장 의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네. 아니 공포에 사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이 공포인지 네. 아니면 더 떨어져야 공포가 되는 건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많지만 네. 심지어 뭐 주식 쪽에도 투자의 대가들도 당연히 사이클이 네. 있다. 인간 세상은. 근데 그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에서는 안 좋아지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네. 안 좋아져도 끝없이 안 좋아지지는 않는다. 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더라고요. 네. 그 뒤부터는 본인이 그렇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저는 부동산에서 그 기준을 찾은 거죠. 그 바닥 신호. 예. 바닥 신호를 찾았고 그다음에 상승장에서 턴을 하는 신호들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이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사이클. 다른 분들은 사실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사이클을 얘기했던 거고 근데 저는 대비할 수 있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입니다. 똑같은 사이클을 얘기하지만